대한민국은 평범한 날에도 역동적이지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위기 앞에서의 기적 같은 순간들, 그 안에 숨겨진 한국인의 저력은 항상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극적인 순간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프랑스 기자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2002년 월드컵,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까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대통합의 순간들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별명을 만들어낸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와 함께 그 시대로 떠나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드랑블레, 43세의 프랑스 출신 국제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현재 파리에서 활동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경제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고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놀라움과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세계적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한국은 저에게 거의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유럽 중심적인 시각으로 자랐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우는 역사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아시아는 먼 나라였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더더욱 낯설었습니다. 한국? 그건 일본 옆에 있는 나라 아니야? 이런 식의 무지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학교에서 배운 한국전쟁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엔군, 그 중에서도 프랑스군이 미국과 함께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전쟁 이후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 국제관계를 공부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이름 아래 빠르게 성장한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수출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은 일본의 경제 구조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시각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유럽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적 몰락의 위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프랑스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성장 속도를 과도하게 높이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힌 국가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편집장님이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피에르, 내가 한국에 가서 이 상황을 직접 취재해봐.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바꿀 사건이 될지도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습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에 익숙했지만 아시아 경제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본능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속삭였고 저는 결국 한국행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가능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과 한글이라는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접하게 되었죠. 이 두 가지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농촌이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농업 생산성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접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국민적 참여와 자립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혁명이었죠. 저는 프랑스에서도 다양한 경제 혁신 정책을 봐왔지만 국민 스스로가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를 바꿔나간 사례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이건 정말 독특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문자가 존재하지만 한글처럼 창제 원리와 제작자가 명확히 알려진 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이 그 자체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라는 사실이었죠.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이 한국만의 문자로 머무르지 않고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과 같은 소수민족에게 새로운 언어 기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이건 단순히 문자 이상의 자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 성장에 머물지 않고 문화를 통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치고 저는 1997년 12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들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서울의 중심부를 걸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체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건 1997년 12월 초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찬 공기와 함께 제 시야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풍경은 제 기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은 그 순간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했죠. 공항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위기의 나라라는 이미지는 그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을 채우고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경제 위기에 처한 나라가 맞나?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야 저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 기사로만 접했던 한국은 이미 제 눈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가 무너졌다. 라는 식의 기사 제목이 유럽과 미국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 경제는 약 달러 30.4비에 달하는 외환 부채를 떠안고 있었고 외환 보유액은 달러 4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파산 직전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리에서 대중교통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낀 것은 절망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소상인들은 여전히 활발히 가게를 운영했고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회의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는 혼란과 분열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여준 단결력의 가장 상징적인 예가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1998년 초에 시작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가족 간의 유품까지도 이 운동에 동원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지만 지금은 나라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라며 결혼 20주년 기념 반지를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신성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약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그 가치는 달러 2.13비에 달했죠. 물론 이 금액이 한국의 막대한 외환 부채를 모두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선 국민적 단결에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곧 자신이라는 확신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었죠. 저는 이 점이 한국이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세계 경제사의 전례 없는 빠른 회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취재를 진행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해지는 나라다. IMF 위기를 겪으며 드러난 한국 사회의 단결력은 단순한 경제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특성이자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의 거리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연한 태도는 제가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보아온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저는 한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취재하며 그들의 단결력이 단순한 경제적 대응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한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생생히 기록하고 싶습니다. 1998년 초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운동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며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많은 서구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최소 10년 이상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이 가진 강력한 집단주의 문화와 근면성을 간과했던 것이죠.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위기 극복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서구에서는 종종 조급함으로 오해받는 이 문화는 사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가는지 직접 취재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세계 시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그들과 함께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규모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프랑스나 유럽의 관료적인 시스템과는 사뭇 다른 역동적이고 실용적인 위기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2002년, 한국은 또 다른 세계적 무대에서 자신들의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2002년 FIFA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월드컵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서울거리는 제가 1997년에 보았던 위기의 그림자와는 완전히 다른 축제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대한민국 을 외치는 응원의 소리가 도시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하나로 뭉쳤고 거리 응원에 참여한 인원은 수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본 풍경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고 낯선 사람끼리도 손을 잡고 어깨를 걸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축구는 열정적인 스포츠지만 이런 국민적 단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응원이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수많은 인파가 떠난 광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한국이 단순히 열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월드컵을 통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단순히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는 서로를 지탱하며 단결했고 축제의 순간에는 그 단결이 기쁨과 자부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응원은 단순히 축구팀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함성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얻어진 자신감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자부심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월드컵은 중요한 행사지만 응원은 개인의 열정이나 특정 팀에 대한 지지에 그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응원이 곧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축구라는 단순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들의 단결력과 열정을 보여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국민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은 단순히 스포츠적인 성과를 넘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고 그것이 단지 축구장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낯선 한국인들과 함께 응원가를 부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며 단결의 힘으로 그 가능성을 확장하는 나라다.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는 한국과 전 세계 환경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유조선이 충돌하며 서해안 태안 지역에 약 1만 2천 톤의 원유가 유출된 이 사고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다는 검게 변했고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이 사건은 큰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태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단결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후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서해안 바닷가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원유 냄새와 기름으로 뒤덮인 갯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래스카 엑슨 발대즈 유조선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에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농부, 교사, 심지어 학생들까지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장갑을 끼고 기름을 퍼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수건으로 바위에 붙은 원유를 닦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저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바다니까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는 이런 광경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환경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립니다.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무엇을 하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는 마음으로 하나둘씩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나눠주며 봉사자들을 지원했고 또 다른 이는 장비를 조달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안의 바다가 회복되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태안 바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기름을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바다를 지키는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안의 기적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태안기름 유출 사고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다른 사건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이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단결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나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태안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단결력이 단순히 국가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환경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대와 행동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문화적 성공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더 나은 미래로 전환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태안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바다에서 기름을 닦고 돌아온 어부와 그의 아내가 저를 초대해 간단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줬습니다. 그들은 손에 남은 기름 냄새를 씻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그 말은 단순히 그들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을 대변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점점 발전해 갈 것입니다. 아직 일부이지만. 나중에는 더 연구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